일본 여행 가서 라멘을 먹어보면요, 우리나라 라멘집들도 이제 견줘볼 만한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맛있는 일식집들이 많아졌거든요. 초밥, 라멘, 이자카야, 야키토리 등 이제는 없는 게 없죠. 흑백요리사2에서도 일식 셰프들이 활약을 많이 했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일본 현지에서 요리를 배우고 국내에 들어와서 발전시키는 셰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양식만큼이나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일식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스시와 라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많은 전통 음식들이 그렇지만은 이 두 음식이야말로 처음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음식이었는데요, 스시는 현재 고급 다이닝 중 하나로 발전했고 라멘은 장인 정신이 깃든 음식이란 인식이 생겼죠. 그리고 둘 다 일본의 국민 음식이 되었고요.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다시 태어난 라멘과 스시입니다. 일식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른 스시와 라멘, 전혀 다른 요리처럼 보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서민 요리에서 출발했지만 후천적으로는 장인 정신이 깃든 음식으로 발전했던 거죠. 먼저 스시의 표준어는 초밥이긴 한데요, 오늘은 일본의 음식 중 하나로 다루는 만큼 보통 명사인 스시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시부터 먼저 보죠. 돈슐랭 오마카세 편에서 짧게 다루긴 했었지만은 스시는 원래 생선을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발효 음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런 스시는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에도 시대 당시에 에도는 그야말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도 막부는 지방 권력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참근교대라는 제도를 시행했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지방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에도를 불러 감시 아래 뒀던 겁니다. 영주들은 자기 영주와 에도를 번갈아 오가면서 생활했었죠. 문제는 이때 영주들만 에도에 간 게 아니라 영주의 가신들, 수행원, 하인들까지 함께 에도에서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많게는 수백, 수천 명이 움직이다 보니 영주들이 움직일 때는 에도의 인구가 늘어날 정도였죠.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때 스시가 주목을 받았던 거죠. 스시는 아주 오래된 음식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가 있죠. 19세기 초까지는 밥과 생선을 나무 틀에 놓고 눌러서 모양을 잡는 오시즈시가 기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초밥과는 다르게 생겼고 크기도 훨씬 컸죠. 그런데 이 오시즈시는 만드는 데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무 틀 뚜껑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고 3-4시간씩 덮어둬야 했거든요. 이러면은 최장 3일까지는 두고 먹을 수 있긴 했는데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금방 품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시를 만드는 과정을 단축할 수 없을까 해서 개량된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이런 스시입니다. 밥을 손으로 뭉치고 재료를 그 위에 올려서 바로 냈죠. 이런 스시를 니기리즈시라 부릅니다. 손으로 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의 스시와 19세기 니기리즈시가 다른 게 있다면 크기가 꽤 컸다는 겁니다. 3배 정도는 더 컸다고 하거든요. 또 식초와 소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이 니기리즈시에 올리는 재료는 에도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주로 썼기 때문에 에도마의 스시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먹는 스시는 도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일본에 여행 가면은 야타이 많이 가시죠? 스시는 도쿄에 퍼져서 일본식 포장마차인 야타이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정말 드물게 식당에서도 팔긴 했지만 대부분은 포장마차에서 팔았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으로 소비됐죠. 도쿄는 바로 앞에 항구를 두고 있어서 해산물을 구하기 쉬웠고, 스시는 우동이나 덴푸라처럼 화기가 필요한 음식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다른 메뉴보다 투자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쥐고 생선을 올리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막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메이지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은 급격한 산업화를 맞았고 스시 노점상은 그로 인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스시는 노점상에서 먹는 패스트푸드로 자리를 잡았죠. 이때부터 일반적인 식당들도 스시를 취급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냉동시설이 보급되면서요, 스시는 더 이상 보존 음식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삭히지 않아도 생선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날생선을 올리기 시작했고 밥에다가 식초를 넣기 시작한 거죠. 그럼 스시는 왜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된 걸까요? 자, 때는 2차 대전. 전쟁 때문에 일본에서 쌀이 굉장히 귀해집니다. 1940년부터 도쿄의 식당에서는 백미 판매가 금지됐고 스시를 팔던 노점상들도 영업금지 처분을 받게 됐죠.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기리즈시는 특히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위생적이라면서 규제를 세게 받았죠. 이때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견디다 못한 도쿄의 스시 가게 주인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손님이 쌀을 한 옵, 그러니까 180ml를 가져오면 그걸로 스시 10개를 만들어주고 가게는 수고비만 받는다, 이거였죠. 가게 입장에선 쌀을 판 게 아니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도 스시집에 가면은 기본 10피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그때의 흔적이죠. 노점상이 금지된 이후 스시는 점점 고급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스시 노점은 누구나 열 수 있었지만요, 이때 이후로 도제식 수련을 통해서 스시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10년, 15년 이상씩 수련을 해서 가게를 여는 스시 장인들이 등장했거든요. 스시의 밥을 샤리라고 하고 그 위에 얹은 걸 네타라고 하는데요, 스시가 길거리 음식이던 시절에는 네타로 쓰는 생선이 약간만 신선해도 괜찮은 식당으로 쳐졌습니다. 그런데 스시가 고급화되면서부터는 네타 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더 좋은 생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인들끼리 경쟁이 벌어졌고 덕분에 네타는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너도 나도 신선하고 좋은 생선을 스시 위에 올렸죠. 과거의 스시 장인들은 츠키지 어시장에서 생선을 샀습니다. 이곳은 도쿄의 부엌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일본
전역에서 잡히는 다양한 해산물, 그 중에서도 최고 품질의 해산물이 밀집하는 곳이죠. 장인들은 이곳에서 생선을 떼다가 치키지 바로 옆에 있는 긴자에서 스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긴자는 예전부터 상업과 쇼핑의 중심지였고 부유층들이 많이 찾는 동네였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로 고급 스시를 만들어 팔았던 거죠. 지금도 최고급 스시집들이 긴자에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타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밥인 샤리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타는 어시장 상인들의 영역이지만 샤리야말로 이건 스시 장인들만의 영역이거든요. 스시를 배우기 위해서는 쌀 씻는 것도 몇 년씩 배워야 한다라는 소리가 나온 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스시 장인이라면 샤리를 만들고 쥐는 기술도 달라야 했죠. 이렇게 스시는 장인의 음식이라는 마인드가 자리를 잡게 되니까 식당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서비스를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접객수도 제한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좌석수 자체를 줄이는 가게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손님은 아예 받지 않거나 100% 소개제로만 운영하는 곳들도 등장했습니다. 긴자는 원래 미슐랭 스타를 받은 스시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금 긴자에선 오히려 미슐랭 스타 스시집들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맛을 본 사람이 있어야 별도 줄 텐데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힘들게 됐으니까요. 물론 스시가 이렇게 고급 음식으로만 발전한 건 아닙니다. 70년대부터는 저렴한 회전 초밥집들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지금은 편의점에서도 스시를 팔고 있으니까요. 스시를 소비하는 형태가 극과 극으로 나뉜 상태인 거죠. 이 스시와 비슷한 궤적을 밟은 음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라멘이죠.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라멘은 원래 중국인들의 면 요리에서 출발한 음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본의 항구 도시에는 중국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는 일찍부터 외국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일찌감치 들어와서 거주지를 조성하고 있었고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나 혼슈의 요코야마 같은 상업 중심지들도 문을 활짝 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향 음식이 너무 그립다 보니까 중국에서 먹던 요리를 비슷하게 일본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고기를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닭은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닭으로 육수를 내서 면 요리를 만들어 먹었죠. 일본인들이 이 음식에 시나소바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중국의 옛 명칭이 시나였거든요. 시나소바는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구 도시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었죠. 그리고 메이지 유신 때는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서양인들의 육체처럼 강인해진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요. 시나소바는 일종의 가난한 자의 보양식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의 노동자들이 이 시나소바를 찾기 시작하면서요. 중식당에서 일을 배우는 일본인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독립해서 자신의 가게를 차리고 이게 라멘의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일본인이 만드나 중국인이 만드나 별 차이가 없었긴 했습니다. 닭 육수 베이스에 소금으로 간을 한 그냥 그저 그런 국수였죠. 이런 특색가 없는 국수를 다른 식으로 처음 발전시킨 게 바로 큐슈 지역이었습니다. 닭 대신에 돼지뼈를 푹 고아서 진한 육수를 뽑아 먹었거든요. 이게 바로 돈코츠죠. 우리가 일본 라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라멘인데요. 큐슈 지역은 에도 시대 때부터 돼지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남아 도는 게 돼지뼈다 보니까 이걸로 육수를 낸 건데 이게 말하자면은 일본인이 로컬화한 시나소바였던 거죠. 정확히는 나가사키와 후쿠오카 사이에 있는 구루메라는 지역에서 탄생한 음식인데요. 구루메 사람들보다는 후쿠오카에서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후쿠오카는 라멘이 대중화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항만 노동자들과 공장 노동자들이 몰려있던 곳이었고 이런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 진한 육수와 저렴한 가격의 돈코츠는 그야말로 최고의 식사였죠. 특히 후쿠오카의 하카타 지역은 돈코츠 라멘의 성지가 됐고요. 시나소바를 자기 식도로 바꿔 먹기 시작한 건 큐슈뿐만이 아닙니다. 홋카이도에는 미소를 넣어서 라멘을 만들었고 간사이 지방에서는 쇼유를 써서 라멘을 만들었죠. 고명도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고요. 간토 지방에서는 그냥 닭 육수를 베이스로 한 국물에 소금으로 맛을 낸 시오 라멘을 주로 먹었는데요. 이게 오리지널 시나소바와 닮은 구석이 많다 보니까 이 간토 지방의 라멘이 오리지널의 형태를 가장 잘 유지한 라멘인 셈입니다. 형태는 달랐지만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음식이란 점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의 특색은 많이 옅어졌습니다. 참고로 라멘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남면에서 유래된 거죠. 이렇게 라멘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때우는 한 끼 식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인식이 바뀐 게 80년대쯤부터입니다. 우선 일에 찌든 일본 직장인들이 회식 후에 해장으로 라멘을 많이 찾았거든요. 또 당시 일본 청년층에서 라멘이 컬트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왜 우리나라 국밥이나 평양냉면도 2010년대 들어서 청년층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후 다양하게 해석이 된 국밥과 냉면들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 8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지방으로 여행을 엄청 다니면서 지방 곳곳이 활성화됐는데요. 이때 지역의 특색을 갖춘 라멘들이 다양하게 발굴됐죠. 청년층들은 이런 것들에 열광했고요. 큐슈 지역의 라멘인 돈코츠 라멘이 일본 전국에서 인기를 얻은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라멘은 그냥 저렴한 한 끼가 아닌 특별한 음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라멘 식당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게 원래는 중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중식 셰프의 복장을 하고 라멘을 만드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80년대 이후로는 일본 승려들이 일할 때 입는 사무엘을 유니폼처럼 입었습니다. 복장을 통해서 장인 정신을 연출했던 거죠.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라멘집들은 기존의 라멘집보다 더 고급화됐습니다. 일반적인 가게들이 라멘을 500엔 정도에 팔 때 이런 곳들은 7, 800엔의 가격을 받고 팔았거든요.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고급화까지 진행됩니다. 이때는 일본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던 시기였는데요. 역으로 라멘은 급진적으로 성장했죠. 생존 음식으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장인 정신을 내세운 라멘들이 등장하면서 전문화와 더불어서 고급화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이걸 일종의 스몰 럭셔리로 취급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라멘 전문점들이 일본 전역에 등장하다 보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일본 전역의 라멘 가게를 찾아다니는 평론가들도 나타났죠. 그 결과 라멘은 스시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일상적인 음식이기도 하지만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스몰 럭셔리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스시와 라멘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평범한 지역 서민 음식에서 출발했지만은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했거든요. 전통을 고수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시대와 지역에 맞춰서 끊임없이 발전해왔죠. 또 이런 식당들은 음식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내놓는 태도와 분위기까지 다듬어왔습니다. 카운터를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작지만 밀도 높은 서비스를 하고 사무엘을 입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이 일본 음식의 매력을 만들어왔던 거죠. 오늘은 일식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이 두 가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스시의 역사도 정말 방대하긴 하지만요. 이 라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음번에는 그래서 이 라멘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길게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일인 오늘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코가 정말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저도 오늘은 생각난 김에 뜨끈한 라멘 한 그릇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좋아하시는 일본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